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와 소통이 잘 되고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대화가 매끄럽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나요? 네, 우리 부모라면 누구나가 자녀와 잘 통하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 아닌가, 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도 우리가 대화는 정말 중요하고, 또 부부 간에도 네, 대화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그래서 소통이 되는 그런 부부 관계에서는 갈등이 없습니다. 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와 내가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고 계신 부모님들, 직장에 가서 동료와 그다음에 직장 상사와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관계 형성도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부모 자녀 관계는 더더욱 그렇겠죠. 부모 자녀 관계에 대화가 안 돼서 소통이 안 돼서 단절이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아이는 왜 대화가 잘 안 되지?' 커가면서 예, 어린 자녀가 아니라 영아기, 유아기,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뭔가가 자꾸 걸리는 것 같고 뭔가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고 심지어는 중2가 되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죠. 문 잠궈 버리죠.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벽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은 벽이 생기지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이 벽은 점점 두꺼워져요. 그래서 부모와 나의 사이가 요렇게 가까운 게 점점 더 넓어져서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소통이 안 되는 자녀일수록 대화가 단절이 되는 자녀일수록 예, 우리가 중2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 예, 문제를 일으키는 그다음에 자기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려는 그런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 자녀와 소통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언어 표현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자녀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예, 배운 적이 없어요. 내 부모가 나를 양육한 것처럼 나도 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DNA를 물려주기도 했지만 양육 방법도 물려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인인 내가 부모가 내 자녀를 양육할 때는 결국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운 대로 나도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내 부모와 소통했던 방법대로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소통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이제 나는 내 아이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나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적인 표현은 어떤 표현을 하는지, 예,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알아볼 시간을 갖겠고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 수직적인 관계일까요? 수평적인 관계일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와 나를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는 수직적인 관계로 봅니다. 그런데 부부는 어떻게 해요? 수평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동등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도 동등한 관계를 원하죠.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직장 상사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고요. 그리고 자녀도 부모로부터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은 채로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내가 낳았습니다. 예,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출생하는 순간부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네,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싫다, 좋다 표현합니다. 젖을 물리면 배고프면 막 먹겠지만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요? 안 먹습니다. 혀를 내밉니다. 네, 언어로 표현하는 아이들도 어떻게 싫어, 안 해, 나빠, 좋아 이런 표현 아이들이 하잖아요. 아이들도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고 자기 의사를 자기의 발달 단계에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 거죠. 네. 엄마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아이는 예 우리가 1 세, 2세 되는 아이들 옆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예 오라고 이쁘다고 하면 가나 안 갑니다. 확 돌아서죠. 왜냐하면 예 나 너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너 낯설어. 그래서 가기 싫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예 내 자녀를 그런 자녀를 예 자아가 있고 자기 의사를 이렇게 행동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아이를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고 내가 수직적인 관계로 유지를 하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아이는 모르니까 미숙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너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너를 훈계하는 거고 내가 조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명령을 하고 지시하는 거야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나랑 같은 인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이는 어린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예, 눌려서 합니다. 예, 어떻게 마지 못해서 하게 되죠. 자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따라한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예, 부모의 권위에 밀려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할 뿐이에요.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예, 반항하게 되고 반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는 사랑하지만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존중받고 싶듯이 네, 친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직장에서 존중받고 싶어 하듯이 내 자녀는 내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먼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 교육 시간에 또는 이제 부모 교육 강의를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 교수님은 자녀를 참 잘 키우실 것 같고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저도 가끔은 실수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언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 자녀 마음을 몰라서 우리 아이 마음을 속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때는 저는 바로 내 아이한테 미안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아이 뭐 부모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뭐 그게 미안한 거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부모도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아이한테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자녀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자녀와 원만하게 순조롭게 그리고 정말 대화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통할 수 있는 소통 이 소자가 트일소 통할 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사람, 특히 부부간에 잘 소통하는 사람은 자녀하고도 소통이 잘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 언어적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하는 데 장애 요인을 아셔서 나는 혹시나 그런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내 아이한테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혹시나 그런 언어적 표현을 했다라면 이제 어떻게 바꿔 줘야 되겠죠. 의식적으로
예, 의식적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예, 토마스 고든 박사님이 부모 자녀 관계의 의사소통의 걸림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이 걸림돌이 우리가 자꾸 표현을 하게 되면 장애가 돼서 소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이 되는 12가지 언어적인 표현, 장애 요인이 되는 언어적인 표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왜냐면 어리니까, 내 아이니까,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라는 생각으로 내 아이한테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는 더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오빠가 해야 할 일은 동생을 잘 보살피는 거야. 동생을 잘 보살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 명령 지시하죠. 장난감 빨리 치워. 빨리 정리해. 빨리 와서 앉아서 밥 먹어. 빨리 일어나서 어린이집 가야지. 유치원 가야지. 엄마 올 때까지 이거 다 해놔. 너는 뭐뭐 해야 돼. 너는 꼭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투.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심지어는 빨리 해.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둘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사사건건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사사건건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언어를 쓰게 되면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는 네 엄마 알았어요. 그리고 막 치우고 정리하고 와서 하고 예 이렇게 처음에는 부모의 권위에 부모의 힘에 밀려서 따라하겠지만 커갈수록 아이는 저항심이 생기게 되겠죠. 맨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로봇도 아니고 예. 처음에는 엄마가 굉장히 표정도 바뀌고 엄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공포심도 가질 수 있고요. 기질이 부드러운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반항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말대꾸하게 되고 그래서 문 닫아. 그럼 문 탁 열어놓고 가고 조용히 하라면 시끄럽게 얘기하고 예. 하지 말라라는 걸 더 하고 싶은 반대로 하게 되는 왜 우리가 미운 일곱 뭐 미운 4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경우일수록 명령하고 지시하는 부모일수록 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는 더 고집쟁이가 될 수가 있겠죠. 자라면서. 자, 또 우리가 부모님들이 두 번째 자녀에게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반발심을 일으키게 되죠. 그 심지어는 적개심을 쌓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결과를 말하고 자녀의 행동을 중지하려고 하는 거죠.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 둘이만 간다. 너 이거 빨리 준비 안 하면 엄마 아빠 그냥 나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경고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장난감 정리 안 하면 이거 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이거 앞집에 하늘이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 근데 절대로 안 사줄 거야 이제는. "이제는 장난감 절대로 너 안 사줄 거야." 계속 울면 경찰 아저씨 부른다. 예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우는 아이, 칭얼거리는 아이, 막 살라 뭐 사 달라고 조르는 아이 뭐예요. "도깨비 온다." 그럼 도깨비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에서 도깨비 웹 막 이렇게 음산한 그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를 들려줘서 아이를 막 예 공포심에 예 아이들이 시달리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도깨비 웹 아마 사용해 보신 부모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 도깨비 웹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동 학대입니다 그거는. 아이한테 이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하고 좀 더 큰 아이는 "뭐 안 사준다." 뭐 "돈 용돈 안 준다. 오늘 끝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공포심 내고 처음에는 복종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를 하게 되고 반항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위협받는 결과를 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안갚음을 하고 싶은 부모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위협하는 게 자녀에게 경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자녀를 나에게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잖아요.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빨리 와서 앉아서 밥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끼가 될 수 있지만 네 처음에는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반항심이 생기고
그리고 억지를 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루기가 힘들게 되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그런 아이로 생기게 되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의 어떤 그 장애가 되는 언어는 또 훈계하고 설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내 자녀를 훈계하고 설교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번마다 내 자녀를 훈계하고 설교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나는 맨날 이러만해서 부모님한테 훈계를 받고 설교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인사를 잘해야지. 어른들을 보면 정리를 잘해야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야 친구들이 너를 좋아해. 그래야 또 선생님이 너를 이뻐해. 너는 뭐뭐 해야만 해. 뭐뭐 하는 것이 너의 책임이야. 이렇게 훈계하고 설교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녀가 둘이 싸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싸웠는지 그 과정을 먼저 알기 전에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싸우는 거 보면 되게 속상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어리면서 여동생이랑 참 많이 싸우면서 자랐는데 저희 엄마 말이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이 사이좋게 막 챙기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만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제일 속상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두 자매가 또는 남매가 형제가 싸우게 되면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둘이 앉혀 놓고 뭐를 합니까? 부모님이 훈계하고 설교해요. 뭐라고? 형이 돼서 언니가 돼서 오빠가 돼서 형답게 동생한테 양보하고 동생을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생인데 왜 언니한테 대들어? 왜 오빠한테 대들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동생은 동생대로 분하고 형은 형대로 억울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훈계를 "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씩씩거리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한 아이는 굉장히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 형은 맨날 동생한테 양보를 해야 되며 동생은 왜 맨날 형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에 의해서 훈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 격한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다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해결은 아이들 입으로 듣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약에 훈계하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되면 때때로 자녀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엄마는 모르면서 매번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태도가 습관이 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대화하는데 충고를 하는 경우도 해결책을 어떤 때는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자녀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게끔 스스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낳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시를 해 줘요. 어떤 문제를 해주는 제시를 해 주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이걸 해 봐야지. 해결해 봐야 되겠지.'라는 어떤 시도를 해 보려는 의욕을 깎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너무 나서지 말라라고 했지. 네가 먼저 하지 말라라고 했지." 그거 가위로 자르면 되는 거야. 그럼 풀로 붙이지 마. 너 그렇게 만들면 다 무너진다. 그거 빼지 마. 그러면 다 무너져. 예를 들면 이렇게 부모가 매번마다 자녀에게 충고하거나 해결책을 "빼지 말라." 이렇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가서 친구한테 먼저 사과해야 될 것 같아. 내일은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그렇게 네가 매번 그러면 친구들이 너 싫어해." 뭐 이렇게 부모가 훈계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아이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엄마가 나한테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아이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상황적인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해요? 내려주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부모에게 의존을 하게 되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안 해요. 뭐 엄마가 또 다르게 하라고 할 거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자꾸 의존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장애가 되는 언어 표현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논쟁하는 거야. 부모 자신의 의견을 자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야. "네가 이거 왜 틀렸는지 알아? 네가 이거 이렇게 해서 한 거야.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신중하게 생각을 못 해서 그런 거야." 어렸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저기 봐라. 심지어는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 하늘이한테 양보해야지. 하늘이가 너 좋아해. 너 하늘이 좋아한다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책은 읽으라고 있는 거야. 저렇게 꽂아 놓으라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화 방법.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엄마 또 시작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 같고 어 열등감이라든가 무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반박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그런 부모의 말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안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는 자녀를 비판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뭐 이런 부모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를 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볼 것 같으니까 아마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자녀를 가끔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생각이 틀린 거야. 엄마 말이 맞아라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또는 너 때문에 너가 지금 너무 시끄럽게 해서 엄마가 지금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너는 매번 신중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 너는 어떻게 매번 늦니? 맨날 이렇게 늦게 일어나니? 이런 식의 어떤 대화.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너는 무능력해. 너는 어리석어. 너는 형편없어."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는 '아,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잘 못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화가 단절하고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특히 어린 자녀들은. 또는 반대로 말대꾸를 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무서운 거는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비난을 듣게 되고 비판을 듣게 되고 이렇게 아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치 없는 아이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못하는 아이.' 뭐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감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일곱 번째 걸림돌은 바로 욕설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욕을 하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욕이 뭐 쌍시옷 들어가는 게 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적 폭력을 하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 매를 들고 때려야 체벌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폭력적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언어적 폭력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언어적 습관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비웃어요. 욕을 해요.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자존심을 다치게 합니다. 상처를 내줍니다. "이 멍청아. 이 바보야. 너 그것도 못해? 엄마가 너한테 지금 몇 번이나 얘기했니? 너 지금 이거 몇 번째야. 똑같은 행동을 지금 너 지금 몇 번째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 울보야." 이런 말들도 욕 못지않은 욕설이 될 수 있는 거야, 아이에게는. "너는 동생한테 창피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형이 돼 가지고 언니가 돼 가지고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되는 자녀는 자기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 또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는 열등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하고 얘기해 봐야 계속 이런 어떤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아이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진단하고 분석해요. 그래서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전달합니다. 어떻게? "엄마는 네가 왜 그러는지 다 알아. 너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이미 다 알아." 마치 부모가 도사인 것처럼. "너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러는 거지." 또는 "네가 과자 먹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지. 네가 이거 갖고 싶으니까 동생 사 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부모가 판단을 해서 마치 도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맞지 않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판단해서 분석해서 자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는 아이는 굉장히 자신이 좀 궁지에 몰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불신당하고 있구나. 나의 행동을 부모가 믿어주지 않고 있구나. 나 진짜 아픈데. 나 진짜 아픈데 왜 엄마는 나를 믿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아이는 위협을 받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화가 중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아홉 번째는 동정과 위로. 네, 물론 저도 가끔 저의 자녀한테 위로의 말을 하는데 어떨 땐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이는 많이 힘든데 너무 분노해 있는데 이거 위로가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녀의 기분을 맞추려고 자녀의 지금 화나는 마음을 슬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맞추려 주려고 애쓰거나 또 지금 불쾌한 기분을 좀 풀어 주려고 우리는 그렇게 동정하거나 위로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동정이나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다 나아질 거야. 괜찮아. 똑같이 누구나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아질 거야." 그렇죠. 나아지겠죠. 근데 아이 지금 현재 상황에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근데 나아진다고 하니?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쉽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그런 어떤 동정이라든가 너무 지나친 위로 이런 것들도 바람직한 대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캐물어요. 마치 형사가 된 것 같은. 부모가 형사가 돼서 철저하게 신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려고 하는 태도로 그런 말투로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걸 행동을 했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예를 들면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 틀림없이 네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누가? 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캐묻는 그런 형태의 부모님들. 근데 이게 막 또 속사포처럼 퍼붓는 그런 질문을 하는 캐묻는 마치 내가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 막 하게 되는 그럼 아이는 또 귀를 막게 돼요. 귀를 막고 싶을 것 같아요. 귀를 막고 싶고 머리에는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것도 올바른 대화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심지어는 화제를 바꾸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의 어떤 이 대화의 요점을 피하고 싶은 돌리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이건 우리 성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부부 간에. 죄송하지만 지금 아빠들이 또 볼 수 있는 남편들이 아내와 대화할 때 좀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좀 약간 불리하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그만 얘기하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대화를 하다 그만하자니 무시당하는 기분.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무시당하죠. 또는 남편은 정말 진지한데 "아 인제 그만해. 그 얘기는 그만해. 아우 시끄러워." 예를 들면 대화도 똑같아요. 자녀도 똑같아요. "얘 이제 그만해. 그거는 이제 그만하자. 인제 또 심지어는 잊어버려. 그런 일은 다 잊어버려.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해결도 안 됐고 나는 지금 그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데 "그만하자니. 잊어버리라니." "우리 인제 즐거운 얘기나 하자. 그렇게 무거운 얘기 하지 말자. 그렇게 힘든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대화를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돌려버리려고 하는 주의를 돌려버리거나 화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보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다른 일로 돌려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생각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 사사건건 대화할 때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한다라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시당하고 그리고 나는 힘든 거를 부모님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구나.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떠한 일이나 어떤 문제를 내가 대처해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부딪혀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게 되는. 잊어버리라면 잊어버리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라고 했으니까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칭찬. 자, 이 칭찬은 올바른 칭찬은 괜찮아요. 예, 아이가 정당하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칭찬을 하는 경우에 괜찮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들어서 고래도 춤춘다니까 자녀를 비난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것보다 칭찬을 해주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지. 그래서 못한 아이한테 잘했어, 잘한 거야. 그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최고야. 네가 옳은 거야. 싸우고 온 아이한테도 그랬구나. 그럼 네가 잘한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준다라면 너는 똑똑하니까 또 잘할 거야. 또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아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참 잘한 일이구나라고 받아들여 줄까요? 그거는 결국은 영혼 없는 칭찬이에요. 영혼 없는 칭찬을 받게 되면 다 필요 없어. 그런 칭찬 필요 없어라고 자녀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부모가 하는 칭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예, 칭찬도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영혼 없는 칭찬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도 제대로 타당한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 우리가 12가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와 의사소통과 대화에 있어서 걸림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아마 중간에 이거 내 얘긴데? 나도 내 아이한테 이런 투로 말을 하는데 라고 아마 생각이 되어지는 부모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랑은 거리가 없네. 나랑 관계없는 대화네. 그럼 너무나 천만다행이고요. 예, 그런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장애가 되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녀와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큰 다음에 "우리 집은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녀에게 대화를 하면서 부모가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훈계하고 설교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판을 하고 하는 그 이유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부모님이 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감정만 있고 자녀의 감정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도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자녀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나의 언어적인 표현은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나는 매번마다 내 아이와 대화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지 어떤 언어적 표현을 하는지를 제대로 안다라면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내 아이와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이끌어 나가려면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심코 던진 내 말에 내 자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요. 또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자아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부부가 옆에 계시다라면 같이 역할극을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이가 되고, 내가 엄마가 돼보고, 또 입 바꿔서,
내가 아빠가 돼 보고 당신이 아이가 돼 보고 그리고 그 대화하는 거를 역할극을 해 보고 잠깐 녹음을 해 보세요. 또는 내가 아이와 대화하는 거를 예 스마트폰으로 한번 녹음을 해 보세요. 짧은 한 5분 정도만. 그리고 내가 주로 내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해 보는지 그 녹음을 들어보면 점검이 될 거고 어느 순간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와 대화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 시간이 지나면 '벽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와 내 아이와 잘 소통하는 예 통할 통자 예 그런 부모 자녀 관계가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또 질문을 하시겠죠. "아니 그럼 어떻게 대화해야 되죠? 자녀와 잘 소통하려면 어떻게 대화해야 되나요?" 네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어떻게 자녀와 긍정적인 그런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번에 또 자료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예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